네, 안녕하세요. 감성 마케팅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의 강의를 맡은 김민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인데요. 이곳에 가면요. 앞에 이렇게 영문으로 되게 멋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사실 영어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자, 두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에는 저렇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부는요. 저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상상이 가능하신지 혹시 힌트를 드리자면 사진 안에 이미 힌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아직 저기가 어딘가 싶으시다면 이게 시험도 아니니까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요 이렇게 멋진 거울도 있고요.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어디이냐면요. 바로 신탄진 휴게소의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서 하셨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요. 아주 쬐끄맣게 그 갤러리처럼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림이 있고요. 변기 모양의 조그만 사진이 있었습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2017년 7월 달에 제가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어요. 더워서 갔더니 이곳을 딱 들어가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고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손을 닦거나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날은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굉장히 쾌적하게 나오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니까 마치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거울 앞에 한 10분 넘게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휴게소 화장실 그리고 특히 신탄진 휴게소의 화장실은 저에게 어떻게 기억되냐면 클래식에 나오는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인식되지 화장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 감성 마케팅에 관련된 것들이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파악해서 감동을 선사해서 감성을 터치하는 거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이거든요. 그 감성 마케팅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성공 사례 하나 보고 갈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건 AI 라이프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라는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연치 않은 경험에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우연치 않은 경험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고 감성의 터치를 받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은 외국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광고 모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의 밥,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가장 맛있는 밥을 선물한다라는 컨셉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음식, 우리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반찬의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는데 별다른 의심 없이 되게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들기고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나의 엄마입니다.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국에서 나홀로 되게 외롭게 힘들게 있는데 익숙한 맛, 내가 굉장히 그리워했던 맛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들어온 게 나의 엄마인 거예요. 굉장히 뭉클하겠죠.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아기처럼 펑펑 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그리움 이런 것들의 감동을 전해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이 영상은요 600만 뷰 이상을 고객들이 받고 그 국민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던 감성 마케팅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의 핵심은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필링,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같이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대형 마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식자재 마트가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다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쌀을 사러 갔는데 A라는 마트 이제 다시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쌀을 사는데 다른 곳은요 그냥 쌀 사겠다 무슨 쌀을 사겠다면 계산을 하면 그냥 알아서 배달을 해준대요. 근데 여기 마트는 고객이 직접 쌀을 카트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고 배달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쌀이 무거우니까 안 실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산만 하고 배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달할 수가 없다. 고객이 직접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신 거죠.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직접 쌀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마트에서의 느꼈던 감정이 엄마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과 상황과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공하고 어떤 사람이 제공받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상호작용, 인터랙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성 마케팅에서 감성이란 무엇이냐? 감성이라는 건요,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형체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이때 구매 동기를 일으키고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거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 마케팅은요, 고객들과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객들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배려받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본인 스스로 로열티를 가지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스칼 로비네이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은요. 우리가 어떤 자영업을 한다거나 어떤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때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동기를 일으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럼 감성 마케팅은 뭐냐? 결국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제품 판매를 독려하고요.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람의 기분이나 그리고 정서, 음악이나 색깔, 그리고 디자인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요. 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 마케팅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감각 마케팅도 있고요. 문화 마케팅도 있고요. 감동 마케팅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화돼서 성장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건 아마 감동 마케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성 마케팅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위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시각적인 거, 그리고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시각적인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는요, 우리가 오감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비주얼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모두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시각적 요소로 인한 소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시각적으로 들어온 제품의 색상이나 디자인 또는 분위기를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고 기억에 남는 색상을 활용해서 마스코트나 상징물을 내세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걸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 보면요, 가끔 에어풍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에어풍선이 팔을 막 이렇게 휘저어요.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원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장 인테리어나 앞에 컨셉을 되게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앞에 그런 거를 에어풍선을 내서 우리 매장의 노출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디자인 인테리어 컨셉이랑은 맞지 않는데요. 문제는 지나가는 고객들, 특히 차를 타고 가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기에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원색이잖아요. 그럼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으로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 가장 먼저 작용하고 가장 많은 소비를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시각적 요소 사례를 보면요. 지금 화면에 1번하고 2번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1번하고 2번이 같은 곳이에요. 근데 1번은요, 어떠세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식당이에요. 되게 허름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허름한 곳과 지금 2번에 보이는 건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어떻겠냐라는 거죠. 그 이미지의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과일을 사러 갔어요. 과일에 지금 1번처럼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과일을 그냥 들쑥날쑥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색깔도 막 섞어놨기 때문에 눈에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지 않거든요. 2번에 보면 같은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아주 색깔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색이 완전히 확연히 대비되게, 그래서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요소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신뢰감을 주고요. 뭔가 내가 저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시각적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적 요소도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성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있고 상황, 시츄에이션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단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작용될 수 있지만 시각적 요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한번 각인된 것들을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후각적인 요소입니다. 후각적인 요소는요, 사람의 후각이라는 게요, 피로를 가장 먼저 느낀대요. 그리고 가장 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가장 쉽게 느끼는 부분으로 향기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도 하지만 불쾌감도 빠르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하루의 감정 중에 75% 이상은 후각적인 요소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후각적인 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피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접근 행동을 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만나요. A라는 사람 곁에 갔더니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이 나요. 그럼 어떨까요? 근처에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옆에 딱 갔더니 되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회피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향에 따라서 회피 행동도 할 수 있고 접근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를 시키기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후각적 요소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각적 요소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한 번쯤 가보신 분이라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는 생각보다 문을 열었을 때 커피 향이 아주 진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는 커피 향 말고 다른 향도 잘 나지 않아요. 실제로 직원들에게 향수 사용도 금하고 있고요. 향기가 나는 로션 사용도 못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취급하는 디저트류도 냄새가 그렇게 과한 디저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냄새가 없이 커피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저트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던킨 도너츠가 있는데요. 플레이버 라디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2011년도에 던킨 도너츠에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스 광고하면 어떤 광고를 생각하세요? 라디오로 나오는 소리 광고, 혹은 버스의 그 밖에 외벽에다가 광고판을 부착하잖아요. 이런 광고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던킨 도너츠는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광고를 했냐? 라디오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광고를요, 소리로만 나오게 하는 라디오 광고가 아니라 이 던킨 도너츠의 광고가 나오는 시점에
버스 안에 부착된 기계에서 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커피 향이. 그러니까 던킨 도너츠 얘기할 때 커피 향이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이 커피 향이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 향이 던킨 도너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 마케팅을 했습니다. 실제로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던킨 도너츠 광고가 나올 때마다 버스 안에 커피 향이 퍼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안에서 안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내릴 역에서 던킨 도너츠에 들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안내를 하면서 또 커피 향이 나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2011년에 3개월 동안 이 광고를 했는데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매장들의 내방객이 16%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출도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라디오로만 광고한 게 아니라 후각으로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를 검증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후각으로 누군가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그룹의 후아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의류 매장이에요. 근데 여기 컨셉이 뭐냐면 캘리포니아 드림입니다. 캘리포니아풍으로 이 컨셉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렌지. 네, 캘리포니아에 오렌지가 많거든요. 캘리포니아풍으로 하다 보니까 오렌지 향이 나게끔 매장에다가 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향수 회사와 협업을 해서 이 오렌지 향을 개발을 하고요. 고객들에게 실제로 오렌지를 나누어주는 프로모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 소모품들도 다 오렌지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백화점에 가면 오렌지 향 하면 후아유 하면 오렌지 향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요, 후각 그리고 향기가 전달하는 건 굉장히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를 시키는데 용이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점포라든지 업종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성 마케팅도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 산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창조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그 안에서 사람이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파악해서 감동을 선사하는 게 바로 감성 마케팅이거든요. 이름이 감성 마케팅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감성 마케팅인지 모르고 계실 뿐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 요소는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1920년대에 사무실이나 호텔 로비 등에서 쾌적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배경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청각 마케팅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제품이나 판매 채널을 알리는 요소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시간대에 따른 음악 차별화도 바로 청각적 요소, 청각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문객이 굉장히 적은 시간대에는 느린 음악이 나오고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시간대에는 빠른 음악이 나오는 거, 이것도 청각적인 요소고 시간대에 따른 음악 차별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의 모처에 가면 브런치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면 굉장히 사진 찍을 것도 많고 일단 케이크나 빵류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나오는 음료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커피를 시키거나 코코아나 오렌지 주스를 시켰을 때 평상시에 다른 데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사진으로 찍으면 너무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인스타그래머블 하다라고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찍을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가면요, 비주얼적인 거는 굉장히 우수해요. 그런데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근데 비주얼적인 거에 비해서 맛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점이라면 바로 이 청각적 요소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사람이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템포의 음악을 크게 매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청각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너무 쿵쾅거리니까 여기에 오래 있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럼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요소로도 쓰여지는 게 바로 청각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각적 요소는요, 광고에서도 저희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광고를 보고 났는데 내가 눈으로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귀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저희 아이도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한 가전제품 회사인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하이마트로 가요. 네, 제가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노래가 안 나오네요.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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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S-오일, S-오일, S-오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청각적 요소의 마케팅이에요. 내가 같은 음으로 계속 반복되고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익숙하게 귀담아 듣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전제품 사러 갈 때 어디로 갈까? 옆에서 누군가 그러죠. 하이마트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각적 요소의 감성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각적인 건데요. 미각은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동을 모두 미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각은요, 인간의 미각은 5가지 맛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쓴맛, 신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5가지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 5가지를 느끼는 게 사람에 따라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맛을 찾는 거,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그 맛을 보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맛을 찾는 거, 이게 미각적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요, 우리 왜 신제품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요. 이게 마케팅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미각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형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식 코너에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이때 딱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사게 되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그런데 좀 먹어봤는데 별로예요. 내가 느꼈을 때 별로인데 가족들한테 먹어보니까 가족들도 별로래요. 그럼 어떻게 인식되는 거야? 아, 저건 별로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먹었을 때 누구나 맛있다라고 느끼는 맛을 느꼈을 때 미각적 마케팅도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각적 마케팅의 실패 사례라면 제가 느끼기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 갔는데 제가 점포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감자탕 집이었어요. 그런데 감자탕 집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랑 저희 일행이랑 같이 감자탕을 먹어봤는데 감자탕이요.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감자탕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감자탕 맛이랑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너무 맛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육수랑 뼈랑 고기랑 다 따로따로 놀고 나오는 밑반찬도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느끼기엔 뭐예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맛이 아니라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미각적인 요소는 우리가 어떤 특정 계층, 물론 타겟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타겟을 정해서 우리는 그 타겟만 겨냥하겠어.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 이게 미각적 마케팅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촉각적 요소입니다. 촉각적 요소라는 거는 피부에서 작용하는 중량감이나 충돌 감각, 그리고 압박, 접촉 감각 또는 마찰 감각 등의 역학적인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손으로 뭔가를 만져요. 만졌더니 이거 딱딱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부드럽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럼 포근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했을 때 그 감각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게 바로 촉각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촉각 마케팅이 중요한 건요. 촉각을 통해서 자극 경험은 심리적 소유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유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은요, 자신이 만지고 사용한 거,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옷을 보러 가요. 그런데 옷을 보고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것보다는 실제 옷을 입어봤을 때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유 효과고 청각적 요소거든요.
휴대폰을 만약에 사는데 그냥 휴대폰을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것보다는 터치패드를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해봐요. 그럼 이미 촉각으로 느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심리가 더 커지고요. 자동차를 구입하러 갔는데 핸들을 딱 만졌어요. 핸들에 대한 그립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이런 핸들의 성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촉각적 요소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촉각적 요소는 보유 효과를 일으켜서 가끔 홈쇼핑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객님 일주일 써보시고 반납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입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입고 나서 반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유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반품하는 비율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촉각적 마케팅이고 바로 소유 효과, 보유 효과와 연관된 거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잘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성 마케팅의 하위 요소, 우리 다 알고 계시긴 해요. 시각적인 요소,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 그리고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감성 마케팅 대표 사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초코파이. 갑자기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초코파이? 어디가 먼저 떠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초코파이 하면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초코파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정. 감사해요. 어떻게 오리온 정 딱 해주셨네요. 네, 오리온. 이렇게 먼저 떠올리신대요,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저도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근데 초코파이 브랜드가 오리온만 있을까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네, 롯데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정이 많아요. 네, 롯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크라운. 네, 크라운도 있고, 그리고 네, 노브랜드도 있습니다. 오리온 하면 정이 많아요.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인 거예요.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네 가지 초코파이 잠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가격 비교를 해도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단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오리온 한 박스는 468g에 3,480원이래요. 롯데는 두 박스에 3,480원. 크라운 세 박스는 1,900원. 노브랜드 한 박스는 2,480원. 비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칼로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용량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발매일이 언제일까 봤어요. 여러분들이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오리온 정 이렇게 떠올리셨잖아요. 발매일이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1974년에 발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롯데 초코파이는 1978년. 롯데 코코아파이로 발매한 후에 1979년에 롯데 초코파이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1980년대 중반에 코코아파이로 돌아갔다가 1990년도 초반에 완전 초코파이가 됐거든요. 크라운 초코파이는 1989년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 초코파이는 출시를 찾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최신인 건 분명합니다. 전주에서 파는 수제 초코파이 있죠? 네. 제가 그걸 안 냈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건 분명히 발매일도요. 오리온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으니까 우리 기억 속에 오리온이 굉장히 길게 될 수도 있죠. 전주에서 파는 수제 초코파이부터 지금은 초코파이가 다양하게 있고요. 혜태에서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도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초코파이 안에 이 마시멜로가 있는데요. 이 마시멜로만 보고 과연 우리가 이 초코파이, 아까 우리 시각적인 거잖아요. 마시멜로만 보는 건. 이걸로 과연 초코파이를 브랜드를 맞출 수 있느냐? 여러분은 맞히실 수 있을까요? 전 어렵더라고요. 사실 먹어도 잘 몰라요. 그냥 맛이 없다? 맛이 있다 정도로 기억하는 거지 이거는 어느 브랜드구나, 이건 어느 브랜드구나 알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못 맞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우리 왜 콜라도 펩시콜라고 코카콜라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하면 코카콜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어때요? 펩시콜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먹어보고 혹은 마시멜로만 보고 맞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마시멜로 모양이 저렇게 있지만 첫 번째가 바로 크라운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브랜드입니다. 세 번째는 롯데예요. 네 번째는 오리온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신 줄 아는 거지, 아 저게 오리온이구나, 롯데구나, 노브랜드구나, 크라운이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식감을 보면 마시멜로는 크라운은 조금 질게 돼요. 그리고 노브랜드는 쫀쫀하지만 조금 툭 잘리는 느낌? 네. 롯데는 쫀쫀하대요. 오리온은 부드럽습니다. 그럼 씹는 식감은 어떠냐? 퍽퍽하고 빅파이 질감이에요. 빵이. 그리고 노브랜드는 롯데랑 비슷하고요. 롯데는 약간 사각하는 느낌. 그리고 오리온은 역시 부드러워요. 그리고 수분감이 느껴집니다. 오리온은 정이 많아요라고 하셨는데 역시 부드럽네요. 마시멜로도 부드럽고 빵도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렇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물은 사실 다 다르잖아요. 초코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초코파이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주에서 파는 수제 초코파이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 초코파이는 다 다르죠. 아까 크라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식감이 빅파이 식감 같은 거거든요.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우리는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을 떠올리느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정이 많아요. 바로 광고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성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좀 보여드리고 같이 그 감성을 느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마음이 공감이 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노래를 좀 불러드릴게요. 지금 노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광고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을 전하세요. 초코파이 정. 이렇게 광고합니다. 네, 제가 너무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눈빛도 알아 다 같이 해주시는데 네, 제가 그냥 아주 노래를 뛰어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네, 좀 더 연습해야 되겠어요.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광고에 이게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아나요? 얼굴만 보도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미안한다, 힘내라고 말하세요. 초코파이 정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눈빛만 보고 마음을 알지만 아는 것을 표현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감사해요.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연습만큼 안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나오는 순간 이거 뭐예요? 아, 초코파이구나, 오리온 광고구나. 그리고 이 노래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오리온 회사의 사장님이 광고 모델로 나오시기도 했고요. 군대에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나왔고 혹은 학생의 모습으로도 나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CM 속 1위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광고 1위가 바로 감성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라는 컨셉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요, 우리 초코파이는 맛있습니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광고해요? 정이 많다라고 광고를 하죠. 이 정으로 기억하는 거죠. 정은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오리온, 오리온은 정.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감성을 터치하는 거,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성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감성 마케팅을 한다는 건 고객의 마음을 얻는 활동이에요. 그럼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라는 겁니다. 작년에 그 마포의 한 치킨집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형제가 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치킨을 무료로 주시고 또다시 혼자 동생이 찾아갔을 때 이발까지 시켜준 훈훈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치킨을 막 주문하고 왜 돈줄 내준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꼭 이 마포 치킨집뿐만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을 펼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 한 신발 회사에서요, 그 탐스라는 브랜드였거든요.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아프리카에 있는 저소득 국가의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보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여기 신발을 하나 삼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또 신발 하나를 보내줄 수 있대요.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인데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같이 동참하고 싶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벤치마킹한 우리나라의 모 피자 회사에서요. 이런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는 피자 한 판을 구입하시면 피자의 반판은 우리나라 저소득 아이들에게 배달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자 한 판을 샀는데 피자 반판은 나에게 오고 피자 반판은 아이들한테 간대요.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막상 고객이 피자를 받았는데 원래 피자 박스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피자 반판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정말 반을 딱 걷어낸 거예요. 네,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누가 먹다 남긴 피자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선한 영향력이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프로모션을 접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객들, 그리고 소비자들은 기업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지 어떤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오뚜기가 되게 공정한 회사라고 하니까 갓뚜기라고 칭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도땡땡 피자?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네, 잘못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건 좋으나 우리가 무엇이 선한 영향력으로 고객한테 비춰질지를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뭘 놓친 거예요? 바로 고객의 감성을 놓친 거죠. 그래서 감성 마케팅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우유 회사 중에 하나는 갑질을 막 대리점에다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런 측면을 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감을 자극하고 경험하게 해라. 아까 우리 감성 마케팅의 요소 5가지 하위 요소 기억나시죠? 결국엔 오감을 자극해서 감성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혹시 저랑 미리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예전에 아이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야채를 안 먹는 아이들도요. 피자를 직접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만든 피자는 그 안에 들어간 야채는 먹거든요. 이건 뭐예요? 고객을 어떤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고객이 촉각적으로 뭔가 만지고 경험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효과가 생긴다. 그게 심리적으로 작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의 오감을 자극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파는 음식의 향이 어떻게 하면 더 진하게 그리고 맛이 어떻게 잘 전달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자극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라. 사실 브랜드 이미지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녹화하는 곳이 마포예요. 그러면 마포에서 이따 끝나고 오늘 저녁 뭐 먹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포에서는 저녁을 뭐 먹지? 그럼 마포는 갈매기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러 갈까? 그래. 주변에 뭐부터 살펴요? 스타벅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피는 거잖아요. 커피 하면 이 브랜드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라면 하면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고, 밥 하면 무슨 브랜드, 호텔 하면 어디,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어딜 가야 돼 하고 장소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는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백반집을 해요. 어떤 식당을 하는데 메뉴가 10가지 있어요. 이 10가지 메뉴가 다 고객들이 좋아하고 각인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대표 음식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하면 이 집,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관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럼 그 서비스가 항상 일정해야지 어느 날은 서비스를 굉장히 잘 제공하다가 어느 날은 별로였다가 이러면 고객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혹은 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 이것도 일관성이죠.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든 모든 것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되게 오랜만에
중국집에, 저희 집 근처에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평상시 주문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주문했냐면 짜장하고 짬뽕하고 탕수육 세트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짜장하고 짬뽕하고 탕수육 세트 거기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간짜장 세트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고객님께서 1월 이후에 한 번도 주문 안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는 안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데 그때도 공짜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추가 비용을 분명히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또 좀 있다가 그냥 해드릴게요. 1,000원 추가 비용 내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딱 드는 감정은 뭔가 줬다가 뺏기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래도 슬로건이나 로고라든가 뭐 텍스트 카피를 잘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셨는데 로고나 슬로건, 텍스트 카피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식당이에요. 그럼 감성 마케팅은 결국 음식의 맛을 정말 고객이 만족할 맛을 해서 예를 들어 감자탕 하면 우리 집이 떠올리게끔 하는 거, 이것도 감성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건이나 로고, 카피 이런 것들은 시각적 요소일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청각적 요소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감성 마케팅에는 후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맛을 뛰어나게 한다거나 우리만의 차별화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것도 감성 마케팅이고요. 후각적인 거, 내가 어디를 딱 들어갔는데 장소에 그 장소만의 특이한 향이 있는데 그게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럼 이것도 마케팅이고 감성 마케팅이죠. 현대건설의 그 프리미엄 아파트 중에 DH라고 있거든요. 근데 DH에서는 더 플레이스라고 해서 우리 이 DH 건물에 들어오면 여기만의 특유한 향을 느낄 수 있도록 향을 개발했거든요. 이게 바로 감성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은 단순히 슬로건이나 로고뿐만 아니라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깨끗한 점포도 감성 마케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긴 굉장히 청결하구나, 여기 되게 맛있겠구나, 여기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네, 그래서 그 식당은 정말 잘 돼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도 감성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감성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을 전달하는 고객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핵심은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방배족발이라는 곳에서 직원이 물을 다듬는데 발을 담궈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직원이 그런 줄 몰랐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그 내용물들을 보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모른 건지 혹은 정말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건지 당장의 이익만 보신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우리 직원도 사람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든 물품을 구매하든 우리 식당에 방문하든 그 누구도 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저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 내부 직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그래서 아주 쉽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모 회사의 임원이셨는데 상무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시는데 요즘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럼 그 드라마를 보시나 했더니 그 드라마에는 감동이 있대요. 대부분 의사가 나오는 의학 드라마는 지금까지 많았는데 어떤 거였냐면 뭔가 인턴 의사가 잘못해요. 그럼 뭔가 깨지고 혼나고 화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이제 인턴 1년차 아니면 레지던트 1년차일 때도 뭔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독여줘요. 혹은 환자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줘요. 환자가 슬플 때 의사도 눈물이 난다면 그것을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감성 터치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감동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감성 터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또 얻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Q&A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저건 왜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런데 이것도 감성 마케팅의 영향인가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것도 감성 마케팅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걸 도대체 누가 사섰어? 저런 걸 도대체 누가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판매되고 소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엽기 떡볶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안 먹는 떡볶이가 엽기 떡볶이에요. 너무 맵고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나 식감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는 되게 맛있다고 해요. 왜냐면 자극적이고 뭔가 맛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맛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감성 마케팅인 거죠. 이 아이에게 미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이 아이의 맛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령층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맛이 다르니 이런 것들도 감성 마케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MZ세대를 타겟으로 감성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둘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MZ세대라는 건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 중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 중반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을 MZ세대라고 해요. 이 지금의 주 소비 계층이 바로 MZ세대인데 이들을 타겟으로 감성 마케팅을 한다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냐. 이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스마트한 세대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SNS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진 찍어서 인스타나 SNS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들, 이런 요소를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MZ세대는 더욱이 다른 세대랑 다르게, 물론 제 세대도 공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MZ세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공정하고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그걸 생각하긴 하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도 그런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공정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감성 마케팅의 중점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답변을 드렸고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